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우디가 대규모 국책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만큼 재계 안팎에선 수주를 통해서 제2의 중동 붐이 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앞두고 재계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이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필두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각종 투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 협력이 예상되는 분야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옴시티의 개념도 그렇고요. 예, 지금 사우디의 새로운 개념에 예. 그동안에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도시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름하여 네옴시티인데요. 이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홍해에 접해 있는 사우디 국경에 짓고요. 홍해를 다리로 연결하는데 서울시의 44배 규모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탄소를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서울의 44배 되는 이 거대한 도시에 차가 한 대도 없는, 도로도 없는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도시가 건설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도시 전체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벨트가 연결이 돼서 그것을 청정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위치만 잡으면 움직이는 그야말로 신개념 도시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현재 사우디의 국가 예산만 약 한 700조 정도 됩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00조 하니까 우리 연간 예산보다 더 많고요. 대단하네요. 이것은 국가가 인프라 까는 데만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도 더 여러 가지 유발 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천조에 달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인류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가 될 텐데 사우디가 여기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우디는 지금 석유 이후 포스트 페트롤리움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또 탄소 문제 때문에 석유가 있어도 이제 팔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빈 살만이 자신의 운명을 걸고 석유 시대 이후에 사우디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서 세계의 오일만이 세계의 돈이 전부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로 물밀듯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우디와 합작을 하거나 또는 사우디의 어떤 업무를 발주를 받게 되면 그 경제난으로 해서 부족한 달러를 한순간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70년대 우리 외환위기 당시 오일 쇼크 때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선배들이 사우디로 가서 거기서 건설 현장 열사의 나라에서 일하면서 정말 땀으로 번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에 못지않은,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사우디 특수가 올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빈 살만 사우디 이 왕세자, 실권자죠. 이분의 네옴시티와 이분의 방한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지금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중동 가서 이제 막 수로 놓고 할 때 건설사들 막 붐 일었던 것처럼 이번 수주전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담기가 될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하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 이 경제 구조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보전해 줄 수 있는. 예.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해외 건설은 우리나라가 가서 땅 만들고 도로 파고 또 항만 만들고 인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는 많은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크게 돈은 많이 가덕률 면에서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우디가 도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미래 에너지 도시, 그러니까 청정 천연가스 시설 또 IT 첨단 기술 엔터테인먼트, 게임 시설 이런 것을 집어넣고자 하는데 사우디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가장 원하는 부분인데 그러네요. 한국이 이 대목을 가장 잘하는 부분이에요. K컬처나 또는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그런 면에서 만약 사우디와 협조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판도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어떤 큰 전환점, 제2, 제3 도약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 사우디가 과연 한국에 얼마만큼 물량을 주느냐, 또 세계 역학 구도에 지금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한국 경제사에서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 오일머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벌어들일 그 미래 먹거리에서 그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사우디의 운명을 건 미래 경제의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빈살만 왕세자의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방안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 그 국내 숙소를 이용한 걸 봤더니만 그랜드 하얏트,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선호했던 여기가 아닌 소공동 여기 명동 쪽에 있는 그 롯데 호텔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으로 이제 나온 얘기가 롯데그룹과의 사업 관계가 꼽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우리 예. 정권 시장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증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예. 빈살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네옴시티에 발주를 해주거나 너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반대는 어떤 얘기예요? 예, 지금 사우디 정부가 네옴시티라는 것에 인프라스트럭처나 기본은 깔지만 그 도시가 앞으로 장래에 성공하려면 선진 기업들, 첨단 기업들이 그 도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빈살만이 한국 기업들한테 사정을 해서 여기 좀 와주세요. 자, 그래서 구애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구애하러 온 행거고 봅니다. 이번에 한국만 온 게 아니거든요. 아시아 각국을 순방을 하는데 아시아 각국이 공교롭게도 사우디 석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석유로 맺은 인연 그리고 또 사우디가 경우에 따라서는 석유, 가스 관을 잠그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을 돌면서 대대적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가는 또 그렇게 유치하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프라 수주도 해주는 그런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이제 왜 하필 롯데 호텔이냐? 왜냐하면 롯데 호텔에 세계 정상들이 그렇게 잘 먹질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다 그랜드 하얏트로 가는 편이죠. 예, 그랜드 하얏트나 뭐 신라 호텔, 그렇죠. 또 강남에도 호텔이 많은데 롯데 호텔에 먹게 된 것은 일단 뭐 시내가 가까운 그런 측면도 있고 예. 객실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 롯데 호텔과 사우디의 관계 이것도 역시 투자 유치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롯데에서 신동빈 회장이 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회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롯데 호텔도 아니고 롯데 유통도 아니고 바로 이 롯데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입니까? 이게 원래 호남 정유였거든요. 예.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 밑에 첫 경영 수업을 한 데가 바로 이 롯데 케미칼이고 지금 롯데의 미래를 걸고 있는데 여기서 에틸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에틸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이 지금 롯데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우디 석유로부터서 추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최근에 또 사우디 아람코가 사우디 세계 최대 석유 회사고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예. 저 회사하고 롯데케미칼이 블루수소 이 공장을 사우디에 만들자 하는 그런 합의도 체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롯데와 빈살만 왕세자, 특히 롯데 신동빈 회장과의 어떤 양쪽에서 서로가 롯데에서도 모시고 싶었을 거고 또 빈살만도 뭐 똑같은 조건이라면 롯데에 묵자라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롯데 호텔 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반도 호텔 자리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렇죠. 호텔이고 예. 그 호텔에 한국을 3년간 통치를 했던 미국 군사정권 하지 중장의 사저가 바로 롯데 호텔에서 살았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옴시티 뭐 우리나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롯데가 좀 그 선봉장에 좀 있는 거라고 그럼 또 봐도 될까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롯데케미칼과 그 인연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다른 기업 대기업 치고 사우디와 인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인연으로 따지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 훨씬 더 큰 인연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하면 사실 사우디에 각종 인프라를 거의 깔다시피 한 게 현대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밖에도 원전 시설과 관한 한전, 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다 관련이 있고 사실 호텔을 어디 먹느냐 이것은 하나의 세간의 그냥 그렇죠. 관심거리지 예. 경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찾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독 그 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태국 방문 계획을 세웠다고 하던데 이렇게 그 아시아 쪽에 유독 공을 들이는 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도 근본적으로는 서남아시아지만 아시아입니다. 예. 같은 아시아 국가고 사우디가 만들어내는 아라비안 라이트 이 석유를 미국이나 유럽은 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우디 석유가 전 세계로 아주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럽에서의 원유는 이른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서 북해산 그렇죠. 원유가 브렌트유가 있죠, 그쪽. 예, 그렇습니다. 브렌트유. 그리고 또 미국은 텍사스유가 있고요. 예, 맞아요. WTI, 예. 웨스트 텍사스유가 있고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이 자신들의 고객이다. 그러면서 이 고객 관리 잘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12월 달에는 러시아 석유 경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석유 상한제, 예. 유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는데 그 대목이 만약에 미국 의도대로 쫙 빠져나가 버리면 사우디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빈살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객인 석유를 사가는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 이거를 좀 확실히 하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최근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 나라의 돈이 네옴시티에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로 좀 투자하라 이런 것도 좀 촉진하는. 그밖에 또 빈살만 이 그 왕세자가 그동안에 투자해놨던 돈을 많이 이번에 뺍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일본, 우리 한국계 일본인 손정희 회장이 하는 소프트뱅크거든요. 예. 그런데 있는 돈을 갖다가 대규모로 빼서 그것을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에 가져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한국에는 한국의 S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우디 거예요. 원래는 이란 거였는데 한국의 쌍용을 거쳐서 지금은 사우디가 인수를 했죠. 이 S오일이 석유화학 회사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재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빈살만이 힘을 실어주겠다는 여러 가지 다단계 포석으로 아시아 그중에 특히 한국과 일본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돼서 왕세 그 빈살만 왕세자가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 저희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었고요. P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8% 오르면서 4개월 연속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시장에는 좀 좋은 사인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 물가, 그중에서도 미국 물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물가가 조금이나마 뭐 내려간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올랐는데 네. 오르는 폭이 지난달보다 좀 적었다. 뭐 착각하면 안 돼요. 내린 게 아니고 올랐지만 그렇습니다. 덜 오른 예.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 물가가 하락한 거로 좀 착각을 하는데 그건 여전히 아니죠.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물가는 더 올랐어요. 그런데 오른 폭이 조금 줄었다. 그렇죠. 이제 미국 물가가 피크를 쳤던 게 이 6월 달입니다. 2022년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4달째 계속 내려가는 예, 것이죠. 지금 표에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8.0%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의 물가 억제 목표가 2%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8.0%도 목표의 4배를 초과하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이제 내려가면 더 내려갈 그 하나의 흐름을 탔다. 그럼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그러면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추지 않겠는가. 이 PPI라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6개월에서 한 12개월 또 뭐 짧게는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물가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또 특히 지난달에 비해서의 그 전월 대비는 처음으로 이번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게 아니라 상승폭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이제 드디어 물가 고통으로부터 조금은 또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연준 피벗이라고 그러는데요. 연준이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11월 그 FOMC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터미널 금리를 이제 더 올릴 수도 있는 점도표를 올릴 수 있는 발언을 시사하기도 했고 그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수치들이 이걸 뭐 금리를 완화시킬 수 있을 만한 거로 나오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좀 근데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CPI도 그렇고 PPI도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인이잖아요. 그때 예상을 좀 못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연준 관계자들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한쪽에서는 야 이제 좀 그만하지도 조금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추자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직은 미국 경제 안정화에는 턱도 없다. 더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낮춰야 된다. 뭐 이래서 크리스토퍼 윌러 같은 연준 이사는 바로 어제 밤에도 그러니까 오늘 밤 새벽에도 연준 금리 인상 계속 더 강행해야 돼. 그렇죠. 이런 매파적 얘기를 발언을 내놨었죠.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결국은 이것은 연준 의장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터미널 금리가 얼마인가, 언제까지 금리 인상이 갈 것이냐. 이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기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들이 물어볼 때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경제 지표, 거시 경제 지표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성장률 지표 이런 게 안정이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금리 인상은 조정될 수 있다. 자,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이 표가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7.7% 소비자 물가 그 지수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좀 조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7%로. 근데 바로 밑에 있는 기대 청색은 인플레이션은 또 올랐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국민들이 앞으로 1년 후 6개월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네. 이걸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물가도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하락세가 잡힌 것이 아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에 또 그 다음 달에 한 몇 달치의 거시경제 지표는 더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한쪽 방향으로 달러라든지 주가라든지 금리 이런 것이 한쪽 방향으로 굳어졌다라고 속단하기에는 매우 이르다.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느 겁니다. 쪽으로 낙관하기도 어렵다는 지금 그런 상황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TX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점점 뭐 그 계속 눈덩이 굴러가서 커지듯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FTX 채권자가 당초 알려진 숫자의 10배 이상, 그러니까 1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FTX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이제 냈는데요. 예. 일단 파산 신청에 들어가면 돈을 거기에 자금이 묶여 있거나 투자한 사람들 돈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익 채권으로 특별히 분류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 공익 채권 분류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어허.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 가상화폐 보유하고 있는 사람 다 물릴 가능성이 높은데 당초에는 한 10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10,000명, 10만 명 이러다가 이제는 100만 명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들 외에는 어떤 제3자 금융감독기관에서 그 계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저것이 그것보다 더 늘 수도 있는 아직 것이고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전혀 가늠할 전혀. 수가 없고요. 특히 저 FTX는 일반 또 가상화폐 거래소도 아닙니다. 마진콜이라고 하는 전거금액 전체 거래 금액의 100분의 1만 내면 100배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마진 거래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 규모가 많이 커질 수가 있고요. 특히 그 피해자 중에 지금 밤새 나온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그 숫자가 제일 많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렸을 것이다. 이것도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추정인 거죠. 그것도. 예, 그죠? 한국에 거래소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많은 한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거래소가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미국이나 바하마로 직접 가서 한 투자자도 많거든요. 그렇게 했었죠. 그런 예. 면에서 지금 이 파문이 어떻게 그 수습이 될지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뉴욕 증시에서도 매우 그렇죠. 지금 이 가상화폐발 쇼크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